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을 우선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전문가들이 검증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오더로 가지는 그룹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룹의 원소의 개수가 다 다르니까 그 그룹들은 전부 다 서로 아이소모픽하지 않은 것들이죠. 그리고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인덱스 캘큘러스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그 안전성이 그러니까 더 좋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키의 길이를 짧게 사용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n이라는 숫자를 컴퓨터에 넣을 때는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합니까? 그 비트가 n개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숫자를 넣는 데에는 숫자 9개 있으면 되죠. 그 실제 필요한 비트는 이만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고 예를 들어서 연산이 이만큼 필요한 것이다 라면은 이것은 연산이 이렇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풋의 길이를 기준으로 보고 이것은 익스포넨셜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까 인덱스 캘큘러스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은 이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것은, 그러니까 스몰로 기호를 쓰면은, 어떠한 상수 C에 대해서도 이거하고 어떠한 아무리 작은 C를 잡아도 이거보다 더 작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서브 익스포넨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RSA나 파이나이트 필드에서의 이산 로그 문제는 서브 익스포넨셜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타원곡선의 경우에는 서브 익스포넨셜이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 그러니까 똑같은 t를 사용해서 하나는 RSA나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이산대수 문제, 하나는 타원곡선 하면은 타원곡선 쪽이 훨씬 더 많은 계산량이 필요하고, 그래서 같은 인풋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만 1985년에 코블리츠하고 밀러라는 두 사람이 이제 타원곡선을 써서 암호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뜻은 다른 그룹을 사용해 보자 하는 거죠. 파이나이트 필드나 RSA 말고 또 다른 그룹을 사용해 보자. 이 코블리츠는 참고문헌에서도 이 사람은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수학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러니까 교육하고 관련된 뭘 해달라 하면은 잘 옵니다. 한국에도 두세 번 왔다 갔어요. 그리고 밀러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산대수 문제가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할 것이다. 저렇게 생긴 타원 곡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모듈로 5로 보면은 전부 솔루션이 6개 있어요. 우선 숫자로만 주어진 게 6개 있죠. 자, 5개보다 더 많아요. 저기 솔루션의 개수가 우선 5개보다 더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 더하기 2를 기준으로 뭐 빼기 루트 2P 이 안에 있는 어떤 숫자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일 마지막 줄에 비고라고 쓴 것까지 쓰면은 7개가 있는 거죠. 모듈로 5로는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6에다가 2루트 P 하면 얼마죠? 4. 한 10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서 비고라는 것은 어디에 필요하냐면은 항상 그 무한대에 있는 점 또는 프로젝티브 코디네이터를 사용할 때 이 그 무한대에 해당하는 점을 따져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나올 텐데요. 우선 저 기호하고 뭐 이런 기호들은 뭐 쭉 하고 자, 지금까지 보면은 그냥 y제곱은 3차식 이것이 타원곡선이라고 했지만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원보다 더 복잡한 커브를 원하는 것이지 뭐 이런 사기성이 있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쪽에 아무 3차식이나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그냥 아무거나 3차식 잡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타원 곡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타원 곡선이라는 것은 큐빅 커브인데, 그러니까 non singular라는 것은 특이점이 없는 것이라고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뭐 특별히 신경 쓸 것은 아니지만요. 이 필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필드라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사람들이 암호에서 많이 쓰고 싶은 것은 커다란 소수 P나 아니면은 M을 커다란 자연수로 잡고 싶은 거예요. 대략 예를 들어서 P가 200짜리 숫자라고 잡았다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2의 10승이 3자리니까 어떻게 돼? M이 한 60 되나요? 어떻게 돼? 2에 300승 하면은 아니 그러니까 2에 100승을 하면은 300짜리 나오나요? 2에 100승을 하면 30짜리. 그리고 2에 200승을 하면은 60짜리. 그렇죠? 그걸 해서 P나 E의 M승이 거의 비슷한
크기가 되도록 맞춥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뭐 아직은 이쪽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미국 표준에 보면은 P가 홀수인 경우도 이제 예로 나와 있지만 실제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2의 M승을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책에 보시면은 이제 뭐 y제곱은 x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뭐 저렇게 이제 나오는데요, 책에. 그런데 여기서처럼 그냥 이제 뭐 이런 수학적 정의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서 y 3승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큐빅이니까. 그리고 x 곱하기 y 제곱이나 뭐 x 제곱 y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보통은 이제 책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P가 아까 두 종류가 있었죠. P가 홀수인 경우, 그러니까 P가 5 이상인 홀수인 경우에는 모든 엘립틱 커브가 이런 형태로 바꿔집니다. 하지만 P가 2나 3인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쓸 수 없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P가 2인 경우, 그러니까 2의 M승 경우에는 저렇게 써지지 않지만 그런 것까지 뭐 구질구질하게 다 설명을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수학을 이론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니까 대개는 이런 형태로 그냥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3차식으로 보면은 실수 평면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X하고 Y가 포함된 3차식이고 넌 싱귤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Y 3승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X제곱 곱하기 Y제곱은 4차식이니까 토탈 디그리가 4니까 그건 해당이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지만 옛날 자료나 아니면은 특별히 그러니까 수학보다는 암호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쓴 책에는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변수를 잘 바꿔보면은 우리가 책에서 흔히 보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하여튼 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제일 뒷부분에 참고문헌에 이따가 그 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필드가 그냥 뭐 복소수건, 뭐 또는 유리수건, 또는 파이나이트 필드건 뭐든 관계없이 모든 타원 곡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타원 곡선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에다가 이렇게 지수가 붙은 것은 그 필드의 원소를 뜻해요. 그런데 A에다가 그 밑에 숫자가 뭐 순서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써 있죠? 자, 저 A 밑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가 y제곱은 뭐 이런 형태죠.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y는 t의 x는 뭐 6, 4, 3, 2 자, 이런
크기로 보면은 대강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저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t의 6승에 해당되는 게 있고, 여기는 a가 t라면은, 그러니까 1이라는 것이 t의 1승이라면은 이 가운데에도 t의 6승이 나오게 되죠. 여기도 A3이 T3승이라면은 6승. 그래서 모든 항이 전부 다 그러니까 T6승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기 있는 인덱스의 의미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필드의 캐릭터리스틱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면은 요 가운데 두 개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두 개를 없애면은 보통 책에 나오는 형태가 되죠. 그런데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이면은 요 왼쪽을 이렇게 뭐 y제곱으로 확 줄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확 줄일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선 첫 번째로 모든 타원 곡선은 어떠한 필드 위에서도 전부 이런 형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풀 때 뭐 이렇게 중학교 때 봤던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하는데, 사실은 여기 트릭이 숨어 있어요. 이런 필드에서는 2분의 1이 없어요. 그렇죠? 2분의 1이 없어서 저런 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드 위에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는 그냥 중학교 수준은 아닌 거죠.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했어요. 이렇게 단순화하면서 원래 2차 방정식하고 차이는 뭡니까? X항이 사라졌어요. 여기는 T항이 없으니까요. 3차 방정식을 풀 때에도 이런 트릭을 사용합니다. 이런 트릭을 사용해서 T제곱항을 없애버렸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원소의 개수가 3개인 필드에서는 3분의 1을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것도 원소의 개수가 3개이면은 트리비얼하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원래 generalized 폼을 바꿀 때 2분의 1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이렇게 왼쪽을 항 한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리스틱이 3도 아니면은 여기에서 X제곱항도 없애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책에 흔히 나오는 그 형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뭐 캐릭터리스틱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저렇게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복잡한 형태를 다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제 디스크리미넌트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디스크리미넌트는 어떤 다항식을 리니어 텀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디스크리미넌트는 대수 시간에
모든 솔루션의 차이를 곱한 다음에 제곱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에서는 솔루션이 알파 베타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런 식이 나오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라는 것은 중근이 있다는 것이고,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중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타원 곡선의 경우에는 이런 오른쪽 식에서 이런 3차식을 가지는데, 디스크리미넌트가 0이 안 된다고, 즉 중근이 없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중근이 있으면은 이제 뭐 이런 꼴로 이제 떨어지는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근이 없다. 이제 제2 인베리언트는 어떻게 보면은 아무하고 뭐 그렇게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이 그러는데요. 자, 우선 여기서 x는 대략 t제곱 같은 거라고 했어요. 아까 모든 항을 전부 6차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자, 이게 x가 t제곱 같은 거. 여기서는 a가 t4승 같은 게 되죠. 이쪽에서는 b가 t의 6승 같은 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비교해 보면 어떻게 돼요? a 3승은 t의 12승 같은 게 돼요. b제곱도 t의 12승 같은 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1을 할 때에는 아까 디스크리미넌트하고 이 분자에 t의 12승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2는 t가, 제1을 정의를 저렇게 하면은 t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변수를 이렇게 바꾸면은 m에 관계없이 j 인베리언트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j 값이. 그래서 그리고 j 값이 주어지면은 그 값을 가지는 타원 곡선이 존재해요. 그리고 j 값이 주어지면은 그 값을 가지는 타원 곡선은, 그러니까 엘지브레 클로슈어 위에서 딱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라는 것은 아이소모피즘 클래스가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 두 번째 줄에서 변수 변환을 이렇게 하면은 J가 유지된다는 건 알겠는데, 뭐, 딴 거는 왜 생각을 안 하냐. 이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비고라고 썼던 그 점이 그대로 비고라는 것으로 가기를 원해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룹이 호모모피즘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무한대라는 점이 붙어 있어요. 무한대라는 점은 좌표 평면상에는 없는 점인데 프로젝티브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이제 그 점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자, 저쪽에서 이렇게 직선을 쭉 그은 게 코드 앤 탄젠트라는 겁니다. 점 두 개, 저기에 있는 점 두 개를 이으면은 그걸 코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룹에서 이항연산을 하려면은 뭐 A 곱하기 A가 있잖아요. 저기서는 점 두 개가 있어서 됐는데 동일한 포인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
그때에는 그 점에서의 탄젠트 라인을 사용합니다. 탄젠트 라인이라는 것은 저기 나오는 인터섹션 포인트를 찾으려고 3차 방정식을 만드는데 중근이, 그러니까 시작한 점이 중근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도 3차 방정식을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원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있으면은 맨 처음에 커뮤테이티브 하다는 것은 점 두 개를 잇는 직선을 긋는데 점 두 개의 순서를 바꿔도 직선은 유니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뮤테이티브하고 어소시에이티브 하다는 것은 저것은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제 별로 보려고 하지 않겠지만 어소시에이티브 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다른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파푸스 정리나 파스칼 뭐 육각형 정리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여기에 있는 어소시에이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이덴티티 엘리먼트하고 마이너스 P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무한대가 있으면은 여기가 점 P고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로 보면은 P하고 Q를 더하면 이 점은 P 더하기 Q가 아니라 마이너스 Q가 되고 덧셈은 그거의 반대 방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직선 위에 직선을 가지고 3차식을 자르면은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3개가 나오잖아요. 그 세 점을 더하면은 항상 0이다. 그겁니다. 점 3개를 더하면 0이다. 그리고 수학과 학생이라면은 대수나 정수론 또는 뭐 대수기하학을 할 학생이라면은 이 증명을 꼭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쪽 칠판에 그린 그림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가 아니라 정의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똑같은 점 2개를 더할 때에는 탄젠트 라인을 사용하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슬로프를 찾아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점 2개가 있으면은 P1은 위에 있는 점이 마이너스 P1이라는 거죠. 자, 저것의 의미는 무한대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서로 리플렉션이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그려도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우리가 흔히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무한대점이 뭐 좌표 평면 바깥에 있는 뭐 무슨 아이디얼 포인트나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전부 그냥 공식처럼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전부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더 구체적으로 저렇게 써놨는데요. 자, 우선 이제 요점 하나는 필드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필드를 정하면은 점들이 뭐 x1, y1, x2, y2 전부 다 그 필드에 있는 거죠. 이때 여기 보시면은 필드 안에서 나눗셈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필드니까 나눗셈 다 할 수 있는 거죠. 0만 아니면 다 되죠. 그래서 뭐 연속성이라든지 뭐 수렴한다든가 뭐 그런 해석학적인 개념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도 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산을 해보면은 갈수록 분모도 나타나니까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직접 숫자를 넣고 계산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계산이 갈수록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제 뭐 무한대점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다. 만일 캐릭터리스틱이 2나 3이 아닌 경우에는 마이너스 P가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마이너스 P를 어떻게 해서 구했을까요? 수직선으로, 저기에서 수직선으로 딱 그었을 때 그 점 두 개의, 그러니까 무한대에 대한 점 두 개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이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거기서 그러니까 y라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또 다른, 그러니까 y1이라는 솔루션이 있으면은 또 다른 솔루션이 있죠. 이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그 또 다른 솔루션을 찾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포인트 인피니티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봅시다. 사실은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필드 위에서 이런 식을 봅시다. 그러면은 솔루션이 1, 2, 1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저것은 사실은 y제곱 더하기 2xy는 더하기 y 그러니까 솔루션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 맞죠? 8, 15 빼기 7, 4, 5, 6, 7, 뭐야, 4, 5, 6.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 7하고 여기 10 나오나요? 자, 지금 이제 저것을 전부 모든 항을 Z를 도입해서 모두 디그리가 똑같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010도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000은 솔루션이라고 치질 않아요. 자, 그 이유는 피타고라스 식에서 이렇게 얻은 솔루션이나 모든 항을 2배 했다. 이렇게 얻은 것이나 본질적으로 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얘네 둘을 서로 다른 솔루션이라고 보질 않으니까요. 실제로 오른쪽 숫자로 나눠보면은 이 두 개는 유리수로 봤을 때는 같은 솔루션입니다. 분모를 싹 없애버렸으니까 혹시 다른 거 아닐까 이런 것도 어떤 때는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같은 솔루션을 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5하고 13 그리고 2를 10, 26, 2 그렇게 보는 것이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저것을 프로젝티브 코오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프로젝티브 코오디네이트라고 부르면은 이런 것처럼 Z가 0이 되는 그런 솔루션이 있어요. Z가 0이 되는 거. Z가 0이 되고, 어디입니까? 여기서처럼 분모로 나눌 수 없고, 그런 것이 존재하거든요. 그것을 포인트 애트 인피니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애트 인피니티가 뭐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무슨 X하고 Z로 놓고 보면은 이런 서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그러니까 원에서 이 북극점을 빼면은 수직선하고 1대1 대응이 되잖아요. 그리고 북극을 인피니티라고 놓고 보면은 정확히 프로젝티브 코오디네이트가 완성이 되죠. 그리고 복소수에서도 같은 작업을 하죠. 이렇게 놓으면 여기 북극에서 이런 식으로 공에서 북극점을 빼면은 그것은 복소수 평면하고 1대1 대응이 되고, 그리고 북극점을 무한대라고 쳤으면은 컴팩트하게 되고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가 나왔었죠. 그거랑 똑같은 일을 한 건데 다만 어널리틱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그냥 생략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호모지니어스 코오디네이트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고요. 싱귤라리티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식이 있을 때 이것이 싱귤라하다는 것은 여기 있는 첫 번째 저 연립 등식을, 그러니까 연립 등식을 만족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x에 대한 편미분을 계산해도 0이고
y에 대한 편미분을 계산해도 0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냥 x0, y0는 아무 데서나 있는 점이 아니에요. 그 점은, 이 점은 원래 주어진 식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뭐 원래 주어진 식을 만족해야 되고, 거기다가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었죠. 이 편미분 값 두 개가 동시에 또 0이 돼야 되고, 그런 점은 굉장히 드물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 조건을 찾아보면은 중근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근이 없다는 것은 싱귤라 포인트가 없다는 뜻이 되죠. 자, 싱귤라 포인트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잠깐만. 시간이 왔나? 2시 15분. 12시 15분. 자, 싱귤러 포인트가 있는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써놓으면 뭔지 모르게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싱귤러 포인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새로운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x하고 y를 그걸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레셔널라이즈 했다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옛날 고등학교 때 보면은 유니트 서클에 있는 점의 좌표를 전부 레셔널 펑션으로 쓸 수 있었어요. 그거 생각나나요? 사인 세타나 코사인 세타, 즉 단위 원에 있는 단위 원 이후의 점의 좌표는 탄젠트 2분의 세타를 쓰면은 전부 다 레셔널 펑션으로 쓸 수가 있었죠.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뭐 1 더하기 t제곱분의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싱귤라 포인트가 있으면은 전부 다 레셔널라이즈를 다 어떤 방식으로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싱귤라 하다면은 변수가 두 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변수 하나로 모두 다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 엘립틱 커브의 경우에는 싱귤라 포인트가 없고 또 이렇게 변수가 바이어스트라투스 방식으로 써진 x하고 y가 두 개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이 뭐 이렇게 써진다는 걸 알고 있고, 인피니티가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냥 뭡니까? 뭐 캐릭터리스틱 2인 경우에는 뭐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고, 자, 이제 뭐 파이나이트 필드에 의해서 어떻게 써지는지도 알고 있고, 기호로 그냥 어떤 점을 r번 더했다면은, 예를 들어서 3번 더했다 하면은 r을 3으로 바꾸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뭐 기호로 뭐 원소의 개수. 자, 이렇게 셀 때에는 인피니티가 포함된 거예요. 항상 프로젝티브만 따지니까.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룹의 원소의 개수는 뭐 이런 부등식을 만족한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그 그룹은 항상 두 가지 종류다. 시클릭이거나 시클릭 두 개를 디렉트 썸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타원 곡선이 아벨리안 그룹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벨리안 그룹이면은 호모모피즘이 뭐 종류가 많아요. 모든 것을 3배 했다. 그거 호모모피즘 되죠? 전부 5번씩 더했다. 그것도 호모모피즘이 되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부 n번씩 더했다. 그러면 이런 호모모피즘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뭐 2번 더하고 3번 더하고 그것이 아닌 호모모피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I에 해당하는 호모모피즘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맵을 보내면은 저것이 저 맵을 2번을 합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맵을 2번 합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맵을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하는 게 낫겠죠? 그 중에는, 타원 곡선 중에는 컴플렉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뭐, n번 더하고 그런 형태가 아닌 호모모피즘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수 시간에도 뭐, 그런 호모모피즘은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클라인 4 그룹에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 그것은 뭐 몇 번 더 하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베니어스 맵이라는 것은 이 타원 암호를 구현할 때 이제 많이 쓰는 건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좌표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호모모피즘이 되죠. 왜냐하면은 x 3승 더하기 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x하고 y가 타원 곡선에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산을 해도 다시 타원 곡선에 들어가니까요. 그것을 프로베니어스 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베니어스 맵은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연산의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맵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 분들도 뭐 이런 것을 사용하는 논문을 여러 편 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그룹 시어리에서 기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료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제 우선 몇 가지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2만 더하기 알파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서티컴이 어느 대학에 있죠? 그 워털루 대학에 공산권 국가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 저런 데 보면은 디파트먼트 오브 컴비네토릭스, 디파트먼트 오브 어널리시스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 학과 이름이 아마 컴비네토릭스 앤 옵티마이제이션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서티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한동안은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선전만 하고 강의나 하고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네 홈페이지에 타원 곡선 이산대수 문제를 쭉 놓고 이거 풀면 상금 얼마다 하고 했어요. 그 중에 이제 RSA 챌린지라고 해서 소인수 분해하면 돈 주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뭐 상금을 많이 걸었는데 그 중에 몇 개는 풀리고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돈 벌 기회는 많이 있어요. 그 공부만 해도.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상당히 최근 기록입니다. 자,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는 이제 저기 두 종류의 그 암호 체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트 A하고 B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한일 군사정보 뭐 보호협정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시크릿하고 컨피덴셜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컨피덴셜이 이 비밀 등급이 더 낮은 거죠. 시크릿은 이제 더 톱 시크릿 뭐 이런 식으로 더 어려운 거고. 그런데 이 수테이는 이제 이런 것이 시크릿이죠. 거기에 사용되는 암호 알고리즘입니다. 수테이는 당연히 수테이 문 자체도 공개를 안 하고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트 B는 뭡니까? 컨피덴셜, 대략 컨피덴셜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비밀 문서에 대해서 타원 곡선 암호를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타원 곡선 암호인데 256비트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타원 곡선을 쓰면은 여기까지는 이 암호 문서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저런 타원 곡선으로 써도 된다. 그리고 384면은 톱 시크릿도 해도 된다. 그럽니다. 그 보안 등급이나 아니면 군에서 이런 걸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쭉 발표를 하거든요. 표준안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그 해당 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그거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책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때 기관장은 나는 저기서 얘기한 그대로 썼어 하면은 기관장은 책임이 면제됩니다. 대신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면은 기관장이 NSA라는 곳에 이제 사유서를 써가지고 나는 여차여차하고 꿈자리가 안 좋고 해서 딴 걸 쓰겠다고 기관장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제 책임도 같이 지는 거고. 그래서 기관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르는 것이 이제 신상에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충분히 세부사항이 들어있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그 엉성하게 된 법을 그것만 따르면은 모든 책임이 없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회사나 이런 데서 그거 가지고 드디어 이제 면죄부가 생겼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1000만 명 개인정보가 나갔다 하면은 재판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집단 소송하고 하면 아주 골치 아픈데, 지금은 법이 딱 있어서
나 이거 하라는 대로 했어 하면은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애초에 잘못 만들었더라도 하여튼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은 미국의 정보기관이고 서티콤은 카나다에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카나다가 아무리 뭐 사이가 좋고 가까워도 그래도 정보기관에서 다른 나라 거를 쓴다는 거는 상당히 이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특허를 걸어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를 다 계약을 하는데, 당시에 이 회사에서 주장하기로는 400만 불을 받고 이 자기네 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공인을 해준 거죠. 타원 암호 이거 좋은 거야 하고 공인을 해준 거죠. 참고 문헌을 보시면은 1번은 그냥 수학자를 위한 서베이입니다. 자, 2번은 실버만이 테이트라는 할아버지의 제자인데 2번은 학부 학생용입니다. 2번은 아마 수학과 학생이고 뭐 여기서 한두 시간 들었더니 뭐 저런 정도였어 하면은 좀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뭐 처음으로 할 사람이라면 2번 정도가 적당할 것입니다. 3번은 아까 타원 곡선 암호를 처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했죠. 3번은 말은 뭐 이렇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이 써놨는데 내용은 이 모듈라 폼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암호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은 이거 보다가 뭐 이거 도움이 별로 안 되네 하고 때려치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책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안 되네 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4번은 그냥 정말로 이 니겔 스마트라는 사람이, 저 사람은 그냥 암호 관점에서 옛날부터 암호 관점에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면은 4번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수학과 학생이라든가 뭐 약간 수학하고 암호하고 그 중간쯤 그런 정도의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은 5번 책이 뭐 제일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것 같아요. 5번 이 사람은 한국에도 여러 번 다녀간 사람인데 한국 음식이 도저히 안 맞는다고 요즘엔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정수론을 한 사람이고 책을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5번 책에 보면은 각종 큐빅, 그러니까 각종 3차식을 전부 스탠다드 바이아스 트랜스폼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도 그냥 다 계산해서 다 적어놨어요. 6번은 뭐 지금은 상당히 고전적인 책인데 어쨌든 내용은 아주 풍부하고 좋은데 수학을 하는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7번은 이것은 그냥 6번 책의 그 다음 책인데요. 7번 책은 거의 수학하는 사람만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 책은 아까 봤던 캐나다에 그 회사에 있었죠. 그 회사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기본적인 터미놀로지만 알면은 니네들 그냥 이 책 보고 해. 수학 몰라도 돼. 하는 뭐 그런 방식의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실버만은 그 타원 곡선에 관해서 이제 논문도 많이 쓰고 책도 많이 썼는데 브라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실버만이 브라운에 있는 아마 전산학과 사람하고 같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이겁니다. 이거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점잖은 자리에 가면은 그래요. 뭐 넘버 시어리 are us. 우리는 넘버 시어리다. 뭐 그렇게 뭐 설명을 하는데 보통 엔트루라고 부르고 한동안 장사가 안 돼서 무진장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퍼블릭 키 시스템이고 레티스 베이스, 그러니까 레티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윤아람 박사님이 뭐 호모모픽 암호 이런 거 하죠. 그 호모모픽 암호에서 맨 처음에 발견된 것이 레티스에 기반한 거였죠. 그런데 빠르기는 굉장히 빠른데 그 안전성은 지금도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거 안전해 하고 이제 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어디서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9번에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그 타원곡선 암호는 그냥 이제 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보면은 거기서 이제 recommended 타원곡선이 있어요. 그 표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해독했다 하면은 이제 표준 자체가 뒤바뀌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홀수인 소수인데 길이가 192비트부터 521비트까지 길이가 200비트면은 어떻게 됩니까? 10진법으로 60짜리 정도 되죠. 그리고 500이면 어떻게 되죠? 한 160짜리 정도 되죠. 10진법으로 160짜리 정도도 그 정도면은 굉장히 안전한 거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M이 저기 있는 이 M이 163에서부터 571까지 이런 필드 위에 있는 것을 바이너리 커브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프라임은 각 소수 하나마다 커브를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이너리 필드마다 커브를 2개씩 줬죠. 이렇게 주고 뭐 저런 거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천정희 교수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당시에는 몰랐던 공격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 당시에는 몰랐던, 그러니까 여기서 커브를 제한할 때는 몰랐고 이제 천정희 교수의 공격 방법이 뭐 그걸 해독할 수준은 아니고 계산량이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The Art of Computer Programming을 만든 그 책을 쓴 크누스가 자기가 뭐 필생의 작품이라고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주기가 3이더라고.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에는 지금은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 그 뭐지? 슈나이어가 쓴 책이 뭐지? 응? 거짓말과? 그 사람 이름이 브루스 슈나이어인데? 자, 이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블로그에 보면은 암호에 관련된 각종 소식이 있으면은 그거를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를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자기 의견도 덧붙여서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전반적으로 가장 아주 최신 흐름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맨 처음에는 암호에 관련된 책을 써가지고 이제 장사를 잘 했는데, 조금 지난 뒤에는 이제 다시 뭐라고 하냐면은 그 NS 미국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암호 해독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무슨 프로그램을 잔뜩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 정보기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무경험자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그쪽을 공부를 하고 뭘 하고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날 뚝딱하고 만들어내고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단히 쉽다고 그런데요. 아주 자기네 일이 굉장히 쉬워졌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정보보호에 관해서 이제 이런 환상이라든가, 뭐 암호로 하면 다 끝나, 뭐 타원곡선이 만병통치약이야, 뭐 그런 환상하고 실제하고 그 차이점이 대단히 크다라는 그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책이 한국에서도 번역이 됐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서라도 빌려서 한번 보세요. 재밌으니까. 환상과 거짓말인가? 정보보호의 환상과 거짓말? 뭐지?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시크릿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그냥 수학적인 내용은 전혀 없이 실제로, 그러니까 암호라는 것하고 정보 보호라는 것,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제 결합할 때 실제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이 사람이 한 말이, 그 보통 여러분들 패스워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패스워드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패스워드를 너무나 빨리 찾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다가 화면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찾아주면은 이제 리펀드 하려고 하고 친구 거 빌려서 쓰고 뭐 이럴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딜레이 루프를 넣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뭐 웬만한, 그러니까 아래 한글의 경우에는 한번 문제가 생기고 RSA로 바꿨죠. 실제 거기에 어떤 숫자를 쓰는지는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상당수 많은 프로그램이 그 패스워드 해독이 됩니다. 선전은 이제 남의 거 찾아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패스워드를 까먹으셨습니까? 하고 선전을 해요. 근데 그거 뭐 몇백 불씩 받고 팝니다.
전체적인 그림이나 느낌을 가지고 싶은 분은 이 책을 꼭 보세요.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